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이현실의 목로 주점으로 문을 엽니다. 책도 보면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끌끌끌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래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려나, 가장 멋진 웃음으로 화답해줄게. 오늘도 목로주점 흙바람볕엔 30촉 백열통이 군내를 담다.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을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을 가자. 가장 멋진 내 친구야, 빠뜨리지마. 한다스의 연필과 노트 한 권도, 오늘도 목로주점 흙바람볕엔 30촉 백열통이 그네를 담다. 오늘은 서양 문명의 원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양 문명을 형성하고 있는 두 개의 큰 강줄기가 있는데요. 바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죠. 두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는 서양 문명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 사상들은 어떤 때는 반목하고 어떤 때는 융합하면서 거대하고 화려한 문명을 이루어 오늘날까지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는 동양 문명이 세계 역사를 주도한 적도 있었지만 서양까지 미친 적은 거의 없었죠. 그럼 사상의 강을 천천히 산책해 볼까요? 먼저 헤브라이즘의 강을 산책해 보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 사상을 일컫는 말로 신에 대한 복종과 윤리적 행동을 중시하는 특징을 띠는데요. 기독교 사상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신화와 종교, 문화를 그 원류로 형성되어 온 사조로 유대교와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의 사상과 문화를 통칭해서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권언으로 하는 헤브라이즘은 유일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졌는데요. 절대적 도덕성을 지닌 신과 인간에 대한 신의 계시와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신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창조적 세계관과 신의 계시를 통한 인간의 윤리적 사회적 규범을 제시한 신에 대한 절대적 복종은 헤브라이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헬레니즘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연결된다는 것과는 달리 신본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론 서로 대립하기도 하면서 서구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문학, 역사, 철학 등 문명은 그것을 탄생시킨 사회와 어떤 식으로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서양의 문학, 역사, 철학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토양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양 문학의 바탕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문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 문학과 히브리 문학의 근본 사상을 알아야겠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서양 정신사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로 엇바뀌거나 함께 융합하면서 문화와 사상을 이루어 왔죠. 헬레니즘이 우세할 때는 고전주의나 사실주의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헤브라이즘이 우세할 때에는 낭만주의나 상징주의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외의 다른 모습과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주의와 주장은 이 두 큰 줄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고 서양의 모든 문필과는 이 두 사상에 크든 작든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은 건너온 사람들, 방랑자를 뜻하는 하비루에서 유래된 말로서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을 경멸적 의미로 일컫는 말이었죠. 하비루라는 용어는 주전 1800년에서 1100년 사이 중건동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용어로서 가나안을 포함한 당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유랑, 약탈자 집단을 일컫던 말이었는데요. 한마디로 국적이 불분명한 유랑 천민을 일컬었죠.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민족 특유의 성격, 정신, 문화를 말하는데요. 헤브라이즘의 사상은 구약 성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는 달리 성서에 나타나는 신은 유일신이며 완전한 인격적 존재여서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죠. 모세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야훼가 명한 대로 행한 것도 그러한 순종과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브라이즘에서는 인간적인 자유주의는 배제되고 신에 대한 경배와 신앙이 절대적이며 또한 현세의 삶보다 내세를 중시하고 육체적 욕망은 올바른 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배척되어 금욕적 삶을 추구하죠. 눈에 보이는 사물은 본질이 아닐 수다고 있다고 보며 객관적 세계의 파악은 사물의 형태에서가 아니라 신과의 영적인 교감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비적인 경향을 띠기도 한답니다. 기독교는 헤브라이즘의 전통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 형성기에 헬레니즘과 접촉하여 이론적 철학적 방법을 빌려 이른바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였죠.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은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헤브라이즘은 유일인격신의 역사적 계시와 이에 대한 신앙을 토대로 하고 여기서 생기는 신에 의한 우주의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한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세계관 및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인간관에서도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일체로서 파악하는 인간관에서 헬레니즘과 대립되는데요. 즉 헬레니즘이 우주를 신들의 타락 또는 유출에서 생긴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헤브라이즘은 우주를 신이 만든 피조개로 이해하고 있죠. 따라서 헬레니즘에서는 인간의 육체나 물질계는 그 자체가 악으로 취급되지 않고 피조물의 하나인 선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은 운명이나 필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인격적 결단과 책임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역사는 이 인간의 책임과 신의 인도에 의해 명확한 목표를 향하여 전개된다고 생각하죠. 그리스 사람들과 달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조각 작품이나 회화 작품이 없는 것은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인이 예술과 과학과 철학으로 서양 문명에 공헌했다면 히브리인들은 신앙과 도덕으로 공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적 사유와 직관적이고 신비적이며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라이즘 사유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양 문명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유대민족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 정신, 신념, 생활이라는 의미에서 형성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경배하고 신이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신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상과 인간을 신이 창조한 결과물로 보고 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초현실적이고 신중심적인 경향의 헤브라이즘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 신중심인 헤브라이즘은 서구 문명의 사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사상이 중세 천년을 지배했죠. 헤브라이즘의 신의 뜻에 복종하는 영적인 삶은 은혜와 구원을 통한 영원한 내세를 가능케 해서 구원사상, 원죄사상, 종말론, 내세관, 그리고 금욕주의와 관계가 있는데요. 헤브라이즘은 인간을 신의 창조물로 간주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천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헤브라이즘이 철학과 문화예술에 구현되면서 헤브라이즘 사조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놀드는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현실적인 헬레니즘과는 달리 헤브라이즘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초현실적이고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헬레니즘이 현실과 감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인 반면 헤브라이즘은 내세와 피안을 우선시하면서 현실 속에서 초현실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윈 폴리오의 웨딩 케이크와 최성수의 동행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 안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가네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여 주오 사랑아 아픈 내 마음도 모르는 채 멀리서 들려오는 무정한 새벽 종소리 행여나 아쉬움에 그리움에 그대 모습 보일까 창밖을 내다봐도 이미 사라져버린 그 모습 어디서나 찾을 수 없어 남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남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말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다음으로 산책할 강은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의 강인데요. 헬레니즘이라는 말의 어원은 헬라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죠. 그리스 지역에 사는 민족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BC 334년 동방원정을 이끌었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숙적이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동쪽 인도까지 진출하면서 오리엔트와 그리스 두 세계가 하나로 융합한 신문화가 생겨났는데요. 이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죠. 폴리스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난 그리스 문화는 세계 제국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그 결과 헬레니즘은 세계 시민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죠. 세계주의적인 예술, 사상, 정신 등을 특징으로 하는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과 함께 유럽 문명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본질적으로 그리스적인 사유로서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성적이라는 것과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의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던 문구였는데
그것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인들은 이성과 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문시되는 것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그 해답을 구하려고 했죠. 소크라테스가 질문하고 대화하며 새로운 무엇을 이끌어내리 했던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고, 이성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자라는 플라톤의 철학 표 역시 이성과 지성을 중시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고 현세의 삶을 기뻐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보통 인간들처럼 사랑하고 질투하고 약탈하고 잔꾀를 부리기도 하는 인간적 정서를 지닌 신들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예술을 사랑했는데요. 그 예술은 사물의 본질을 형식화해 파악하고자 하는 이성과 결합된 아름다움이며 예술의 표현 양식에서 조화, 통일, 균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술에서는 조각 같은 조형 예술을 추구하게 되고 문학에 있어서는 드라마, 즉 연극이 발전한 것도 그들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레니즘 문명은 기원전 323년에서 146년 사이의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한 시대를 일컫는데요. 헬레니즘은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시대부터 시작되어 로마가 그리스의 정복지를 지배하게 되면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 문화, 예술, 문학은 로마 사회에 스며들어 로마의 지도층은 라틴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하는데요. 로마가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정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는 그리스의 신화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심화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한 정복군주가 아니었는데요.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정복하는 도시마다 헬라 문화를 이식하는 작업을 치밀하게 전개했죠. 그래서 헬라 제국은 끝났지만 헬라 문명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헬레니즘 문명은 고대 그리스 세계와 중동, 서남아시아의 문화가 융합된 산물이었는데요. 그리스와 아시아 문화의 융합이 실제로 얼마 정도였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로 사회 상류층의 실용적인 문화 수용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인구 대다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새 제국의 다음 후계자를 딱히 정해놓지 않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임종 당시 후계자로 가장 강한 자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휘하 장군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내전 상태가 40년간 계속되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었는데요. 당시 내 세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프톨레미오스 레마이오스 왕조, 시리아 안티오키아 중심의 셀레우코스 왕조, 아나톨리 페르가몬 중심의 아탈로스 왕조였죠. 이들 왕국은 각자의 길을 걸어 대부분 왕조 말기에 이르러 로마에 흡수되기까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었죠. 이들 간의 동맹, 정략, 결혼, 전쟁이 되풀이 되었으나 이들 모두는 스스로를 그리스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대개 로마가 그리스 본토 대부분을 정복하고 고대 마케도니아 전체를 흡수한 기원전 146년에 종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로마가 흥기하여 지중해 세계의 절대 패권을 휘두르게 되던 시기부터 로마 시대로 부르며 그런 의미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종식을 기원전 3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 마지막 헬레니즘 왕국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가 로마에 완전히 정복되었기 때문이죠. 위에서 설명한 4개 주요 왕국 외에도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의 영향권은 더욱 넓었는데요.
서쪽으로 시칠리아와 마그나 그라이키아와 헬레니즘 초기 로마의 정복 전까지 독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리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요. 기원전 2세기경 그리스 박테리아는 인도 북서부를 정복하여 인도 그리스 왕국을 세워 헬레니즘의 확산을 촉진했죠. 인도 그리스 왕국은 유럽과 떨어져 거의 알려져 있진 않았지만 최후의 헬레니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헬레니즘의 영향력은 넓고도 깊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경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불교 문화가 결합하여 간다라 미술이 나타났고 간다라 미술은 불상 조각 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의 여러 학자는 헬레니즘 시대를 고전기 그리스의 빛나는 문화가 쇠퇴한 시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했기 때문이죠. 물론 알렉산더는 150여 년간 꽃피웠던 그리스 문화를 식민지에 이식시킨 공헌이 있지만 그리스 문화를 종식시킨 장본이기도 하였죠. 헬라 문명의 전성기였던 시대에 그들의 민주주의와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테네는 여러 도서관과 더불어 교육, 특히 철학과 수사학에서 명성을 떨쳤는데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학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중심지였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서가 자그마치 70만 권이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로도스 섬은 정치 외교 분야에서 유명한 최고 교육기관으로 유명했고요. 키케로는 아테네에서 수학했으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로도스에서 공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안티오키아는 왕국의 수도이자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로 그 위상은 기독교 시대까지 유지되었죠. 중동과 아시아의 그리스 문화가 확산된 것은 그리스 도시의 발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역로 상에 자리 잡았던 이란의 아이카눔 같은 도시는 문화의 융합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무대였다고 해요. 지역 신이 그리스 신으로 동일시되면서 그리스 양식의 신전 건물이 들어섰죠. 여러 도시들이 지역 군주나 태수에게 명목상의 지배를 받지만 사실상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스식의 제도를 갖춘 곳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스식 봉헌, 조상, 건축 비문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역 문화도 그리스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1세기의 로마는 이미 약해진 그리스를 야금야금 잠식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하던 이집트를 기원전 30년에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힘으로는 그리스를 정복했으나 정신적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로마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죠. 호라티우스는 정복당한 그리스는 야만적인 승리자를 정복하고 조이한 라티움에 자신들의 예술을 전해 주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코인의 그리스는 로마 제국의 동부 속주에서 지배적인 언어로 계속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로마에서도 일상적으로 널리 쓰였으며 권력층은 그리스를 라틴어만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때로는 반목하고 때로는 융합하면서 서양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거쳐 이 두 사상의 강이 다시 조우하여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그것이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만개한 르네상스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고전 연구라는 헬레니즘의 부활과 종교개혁이라는 헤브라이즘의 부활로 서양 문명의 원류인 두 강이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문의 부흥 혹은 학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화 혁신 운동을 말하죠. 이 운동으로 과학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져 중세를 근세와 이어주는 시기가 되었죠. 이 운동은 옛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사상 예술을 본받아 인간 중심의 정신을 되살리려 하였죠. 르네상스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다른 국가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지로 퍼져나갔는데요.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문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어 교회 개혁과 학문적 방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원래 의미는 재생, 리버스라는 뜻으로 고전의 재발견이며 또 하나는 유럽 문화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종교개혁, The Reformation은 통상적으로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기독교 내부의 대규모 개혁운동을 일컫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서양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되며 보통 이 시기를 기준으로 중세와 근대를 구분하죠. 종교개혁의 결과로 가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들을 통틀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종파는 여럿 등장했었고 가톨릭도 개혁 시도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루터가 당대의 사회적, 종교적 모순 등의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임계점에 달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안의 개혁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반을 완전히 갈아엎는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죠.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저서에서 칼빈주의와 청교도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고무했다는 영향력 있는 이론을 내놓았죠. 오늘은 서양 문명의 원류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어떻게 작용하여 서양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애청자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장계현의 잊게 해주오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잊게 해주오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우연히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있게 해주오 있게 해주오 그대를 모르게 있게 해주오 있게 해주오 있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있게 해주오 우연히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게